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소액 재개발 투자 아주 중요한 거 배웁니다.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대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거 소액 재개발을 뭐 투자 활발히 하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 요즘에 그렇답니다. 그 뭐 돈은 많이 없고, 근데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가시는 데가 이제 뭐 소액 재건축 재개발 이런 투자인데, 최근에 또 왜 정부 기조가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한 기조잖아요. 그래서 근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이제 뭐 잘 되면 수익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숨어 있는 위험성들이 많다고 하니까 변호사님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별히 잘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어요. 제가 진짜 잘 모르는데 이거는 소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투자금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낡은 주택을 사고 파는 건데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점에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 뭐 조정을 받을 때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사업지에 어떤 이슈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아예 초기 재개발 단계로 들어가신다거나 했을 때는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교적 이제 원래 이제 낡은 주택에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죠. 새 아파트 살려면 비싼데 그래도 낡은 집을 살려면 싸게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들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뭐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데서 재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집값 자체가 비싸죠. 프리미엄이 형성이 안 되더라도. 근데 저희 집은 제가 굉장히 낡은 집에 사는데 재건축 예정지라서 엄청 비싸던데. 그렇죠. 낡은 집이라고 싼 게 아니더군요. 남들이 아는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집들은 엄청 비싸던데. 그리고 이미 사업 단계가 많이 진행이 될수록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집의 객관적 가치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이게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에 좀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웃돈이 형성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싼 걸 잘 찾으면 싼 게 있습니까? 싼 걸 잘 찾으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안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아예 초기 단계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프리미엄 형성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싼 값에 진입은 하실 수 있겠지만 사업이 뭐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뭐 이런 리스크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나마 그러면은 좀 어느 단계가 되면 조금은 더 안전해졌다. 뭐 이런 단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주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려면은 사실 관리 처분 인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이후에 이주가 거의 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 매물은 너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그때는 이제 일반 분양가보다 더 이제 비싸게 조합원 입주권이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이후는 좀 안정성이 있지만 뭐 투자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관리 처분 인가는 하여튼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된 겁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단계에서 이제 조합원별로 어떤 입주권을 이제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때쯤이면 거의 이제 완벽하게 사업이 간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변호사님, 요즘에 보면 그 왜 정부가 바뀌면서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 규제를 많이 낮췄잖아요. 허들을요. 그래서 안전진단 완화되면서 막 저희 동네도 막 플랜카드 엄청 오가는 길에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 말고 이제 저희 집 가는 길에.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안전진단 떨어졌습니다. 뭐 아니죠. 안전진단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습니다. 낡았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렇지. 아니, 저희 여의도 옆에도 엄청 많잖아요. 쭉 안전진단 통과. 그런 곳들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좀 안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안전진단 절차라는 거는 재건축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한 건데. 근데 이제 그동안 이게 안전진단 절차를 굉장히 강화해두다 보니까 사실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요즘 웬만한 아파트들은
너무 튼튼하다면서요, 문제가. 네, 맞아요. 그래서 구조 안정성이라는 비중을 이제 높여놓으면 상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금이 가고 뭐 집안이 좀 침하되고 뭐 이런 정도가 돼야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이제 그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전진단 규제를 크게 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속속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안전진단 절차라는 거는 재건축의 굉장히 초기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구역 지정 전 단계거든요. 완전 초기 단계인가요? 네, 완전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해도 되는 아파트인지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그때 이제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도 뭐 한 2, 3년 있어야 정비구역 지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리스크가 높은 굉장히 초기 단계다. 네, 맞아요. 네네. 그렇게 그만큼 프리미엄은 싸겠네요. 네, 싼데 근데 이 단계에서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평가가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초기 재건축 안전진단 막 통과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이제 조합 설립 정도 단계가 돼야 이제 조합원들한테 이게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은 얼만큼의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조금 더 앞당겨져서 지금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대략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은 훨씬 그 전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조합원으로서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뭐 주변 개발 호재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고평가된 사례들이 많아요. 실제로 얼마를 내가 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개발 기대감만 막 부풀어져 있는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주변에 뭐 신축 단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보다 더 평당 단가가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건 하지 마라. 네, 잘 따져보셔야죠. 네,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거에 되게 많이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게 상당히 앞단계거든요. 앞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시세 조사를 잘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안전진단도 보면 처음에는 막 너무 안전해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계속 심사를 받잖아요, 보통. 될 때까지. 재수 삼수 뭐 할 될 때까지 대충 받다 보면 한 번은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는 게 사실 항목별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하는 건데 보통 이제 30년 넘으면 거의 통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투자하실 때 지금 23년이니까 뭐 90년도 이후에 이전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이라던가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죠. 그러면 대충 될 거라고 기대하면 된다. 그래서 맞아요. 그 안전정보가 통과됐다고 해서 막 너무 기대감에 부풀 필요 없다. 이거 통과되고 뭐 짧게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10년 그 사실은 정비구역 지정되고 이제 안전진단으로부터도 한 뭐 2, 3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근데 평균 재건축 사업 기간이 1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 음아파트 같은 데는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합 설립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10년 이상 남은 건데 근데 그 지금 한 20년 동안 뭐 거의 답보 상태인 거죠. 와. 최근 트렌드는 안전진단 통과된 아파트들이 조금 고평가돼 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이라던가 이제 기존에 그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공사비가 쌀 때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분양했던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데는 이문 1구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만 하더라도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5억대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문동에 그 재개발 이번에 크게 들어가는데 3천 몇 세대 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분양해서 이제 최고 경쟁률이 뭐 194대 1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요즘 분양이 좀 이제 활발한데 근데 그 옆에 이제 이문 4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직 공사를 못한 데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아서 이제 곧 분양 신청을 하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3구역은 한 5억에 분양받았는데
3구역도 마찬가지. 13구역은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이제 분양하거든요. 그 라그랜드가 3구역이 아니고 1구역. 1구역 이미 분양했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만도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비가 이제 많이 올라갈수록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재개발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다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저층 주거지들은 벌써 이제 다 그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이미 너무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서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뭐 100%대 후반 그리고 200% 초반의 용적률을 가진 요즘 단지들.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 그 정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들은 뭐 고급화해서 짓는다거나 새로운 전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 재건축은 약간 중층 재건축들은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은 사실 이제 그 할 곳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 공사비 같은 것들이 똑같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싼 집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빌라라던가 다가구라던가 뭐 원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어져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도로라던가 학교라던가 공원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사실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뭐 집이라던가 땅값이 굉장히 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사업 수익성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좋은데 워낙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고 이해관계자도 많고 뭐 집집마다 사정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재개발의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지연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진짜 안 되던데 제가 아는 지역만 몇 군데도 뭐 한 10년째 우린 할 거다 얘기만 계속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단독주택 막 큰 거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원룸 갖고 계시니까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프리미엄 형성되는 거는 비슷한데 근데 이제 크게 가지신 분들은 어차피 입주권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 나머지는 또 청산을 받으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죠. 그리고 상가 가지고 이런 분들도 이제 반대하고. 장사가 안 되시니까 반대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하실 때 항상 고려하셔야 된다는 게 그 주민 동의율이 얼마나 제대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긴 하죠. 주민 동의율 같은 경우에는 뭐 근처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조합 사무실을 개소해서 보통은 추진위원회 사무실이죠. 이제 동의서를 걷기 때문에 뭐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준비위원회라고 부르는데 뭐 그쪽에 가면은 이제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아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거나 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거나 뭐 이런 상태가 아니면 사실 이제 뭐 객관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죠.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조합 설립 이전 단계가 많을 텐데 그러면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네요. 리스크가 크시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할 테니까 좀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오시는 이제 추진하시는 주체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사업성이 안 나오는 때들도 많고 그리고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주민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곳들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여러 그 추진 단체들로 쪼개져서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 보면 요즘에 그 재개발 하여튼 뭐 어그러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낙후된 데가 많아서 서울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 뭐 모아타운인가 뭐 새로운 방식도 많이 이제 시도를 해갖고 최근에 그거 쪽에 막 많이 뭐 홍보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에 투자하는 게 뭐 괜찮은지 위험은 없는지. 모아타운 뭡니까 모아타운?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 너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도심에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수익성이 아주 좋은 데는 뭐 원활하게 가지만 수익성이 좀 애매하거나 안 좋은 곳들은 이제 개발이 안 되고 계속 낙후된 상태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 뭐 신통기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한 건데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규모 정비 사업. 그래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없다 보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크지가 않은 거예요. 대상지가. 그리고 이제 지어놓으면은
그 뭐 조경 시설이라던가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거죠. 예. 단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한두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네, 사업이라고 맞아요. 봐야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도 잘 안 되고 사업 수익성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다 예. 보니까 이제 소규모 저층 주거지 뭐 이런 것들은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게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개의 이런 소규모 사업지를 모아서 이제 대규모 사업 단지로 만들어 주는 거고 10만 제곱미터까지. 그런 애들끼리 모아서 네, 네 네. 혼자 하면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모아서 해줄게. 네. 10만 제곱미터까지 지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 합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죠.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층수 제한을 좀 완화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이게 그 소규모 사업지들 사이에는 도로로 연결된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하 공간,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소규모 사업지 간에 이제 도로 밑을 이제 지하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합칠 수 있게 만드는 설계를 좀 만들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업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그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다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소규모 재개발 지역이. 네, 그렇죠. 여기 네, 중간에 우리는 반대일세 네. 하고 이렇게 중간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이 한 67곳 정도 됐어요, 서울에.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내년까지 한 100곳 지정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모아타운으로 아예 지정된 데는 한 5군데밖에 아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게 모아타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게, 이게 모아타운이 잘 되면은 굉장히 좋죠. 지금 그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사업 기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네.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신통기획처럼.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 한 4년, 5년이면은 다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그게 잘 되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모아타운이 사업 초기 단계에 대부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사례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저 이 모아타운 추진하시는 분들도 이게 오셔가지고 또 자문의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실제로 설계를 뽑아보면은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연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배관이 분포돼 있어서 쉽지 않다던가, 뭐 도로를 구성하는 게 사실 소규모 사업지다 보니까 좀 쉽지 않다거나 이런 그래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서로 다른 지역들인데 그걸 그럼 예를 들면 서울시가 그걸 다 통합해서 관리해 줄게. 우리가 네. 여기는 도로 놓고 우리 여기는 뭘 놓고 네. 여기는 공원 들어가고 그렇게 다 설계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때 도와줘요, 서울시가. 그래서 내려주는 방식이 있고, 예. 주민들이 그 관리 계획을 대략적으로 수립해서 이제 주민 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이 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관리 계획을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경우에 이제 네. 사업지들에서 또 이제 불만은 이게 너무 공공성 확보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너무 도로만 많이 짓고 너무 네. 공원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불만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쉬운 게 없네. 근데 최근에 뭐 저도 뉴스 보니까 네. 뭐 예. 송파구의 모아타운 네. 후보지였죠. 뭐 저기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송파구랑 뭐 마포구에 지정이 됐다가도 주민들끼리 뭐 갈등이 커져서 뭐 판 없네 마네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결정은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예, 이런 이제 괜히 이런데 들어갔다가 또 발이 묶일 수도 있고 이런 데는 사실 또 비쌀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소액 투자 물건보다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모아타운이 처음에 후보지 공모 신청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주민 동의율 30%만 있으면 후보지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70%가 반대해도 30%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너무 신청 자격이 낮네요. 네, 허들이 그랬던 낮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양 사동 같은데 최근 이제 최초로 철회 후보지인데 그 철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주민 동의율 받아 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철회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네. 서울시에서도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 철회 사례는 없어가지고 이제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뭐 삼성동이라던가 뭐 이런 강남 쪽 그리고 뭐 마포구 합정동 이런 쪽에 이제 모아타운 네. 후보지들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상가나 뭐 단독주택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사업을 네. 반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모이셔서 반대 성명을 내고 뭐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상가 하시는 분들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70%나 반대하는 건 명분이 뭡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게 뭐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동네가 낡았는데 네. 어쨌든 재개발하고 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가고 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 여론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오히려 그 손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비중이 높으면 나는 이제 그 막 졌는데 막 새로 졌는데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그 모아타운 후보지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오히려 나대지나 뭐 단독주택을 부수고 새로 지어서 뭐 열세대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라고 하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성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단독주택이고 그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오히려 재개발로 인해서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까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후보지 중에서 이제 실제로 설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사업 그 설계상으로 그러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다 괜찮았는데 실제로 설계나 이런 거 뽑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가장 큰 거는 주차장 설계예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연결하면은 주차장이 왜요? 지하 주차장 만드는데 공사비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절감을 해주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좀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설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뭐 설계 같은 것들 뽑아보면은 배관이 너무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렇게 되면 이런 배관들을 다시 연결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을 사실 이제 그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게 어려운 경우들도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땅 파기가 어렵다는 뜻이네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배관이라면 이미 깔려 있는 뭐 하수도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연결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저도 거죠. 그 예전에 한번 서울시에서 홍보자를 봤는데 여기 아파트 하나 여기 아파트 하나 있고 가운데가 도로면 그 밑에 주차장을 이제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 엄청 홍보했는데 사실 거기 하수관이 깔려 있고 이래서 그거 옮기는 비용이 더 든다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다고요? 그리고 잘 이게 피해서 만들어야지. 그리고 소규모 사업지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는 원룸이 많을 거고 어디는 이제 단독주택이 많을 텐데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잖아요. 사업지별로. 근데 이게 처음에 30% 동의하면은 어쨌든 후보지 선정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사업지별로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변호사님 얘기 들을수록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투자하기가. 이게 지금 성공한 케이스는 아직 없죠.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나마 이제 서울시 시범사업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 번동 있어요. 번동. 거기는 이제 사업시행 계획까지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가 1년 2개월 만에 사업시행 계획까지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5년 만에 이제 입주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밑으로는 하수관이 안 지나가면 안 그러니까 지나가네요. 그걸 보고 지금도 이게 모아타운 후보지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가 될지 어디가 안 될지를 우리가 딱 보고 대충은 알아야 그래야 소액으로 좀 투자도 하고 하지. 그걸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모아타운 투자하시려면은 두 가지 크게 보셔야 되는 첫 번째 사업이 잘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겠죠. 근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은 알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민 동의율로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거죠. 일단은 주민 동의율이 너무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30%만 있으면 후보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가서 막 이제 동의서 걷어가지고 여기 개발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해서 막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피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그래서 이제 주민 동의율이 어느 정도 정말 나오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업자들이 이미 들어가서 작업 많이 근데 사업지 분석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매물 분석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단독 입주권 나오는 매물과 아닌 매물이 막 섞여 있거든요. 단독 입주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섞여 있어요. 매물들이.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될 거다 막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뭐 쪼갠 매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단독으로 입주권을 못 받는 물건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못 받는? 예를 들어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지 공모 신청하는 날짜 뭐 이걸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로 후보지 보거든요. 공모 신청하려고 이렇게 공고한 날짜가 있어요. 그래요? 그날을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로 보는데 그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그 단독주택 갖고 계시다가 이걸 여러 세대로 쪼개서 뭐 다세대 빌라 뭐 10세대로 만들어
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매물이기 때문에 단독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그거는 하나고 그거는 그냥 여러 개 100개로 쪼개서도 하나로만 보는 거고.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쪼갰던 건 인정해주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는 10곳 중에 한 곳도 가기 힘들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시범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번동 같은 경우도 서울시 시범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게 시범 단지라는 거는 여기가 잘 돼야 다른 데도 이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미뤄질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대표 케이스.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도와주죠. 이제 서울시라던가 SH에서 시범 단지들을 선정해서 이제 관리 계획 수립도 도와주고 이제 주민 동의 받는 것도 도와주고 사업에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좀 부여하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네, 다른 곳들보다는. 하나라도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동이 사실 대표적으로 좀 빨리 가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은 가격도 좀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올라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에 이제 뭐 그렇게 그 입지가 좀 강남 아니고서야 1, 2억대 투자처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잘 고르면 1, 2억대 투자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소액이죠, 부동산에서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뭐 법률을 많이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인데 여기가 사업이 가버리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간다는 게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되면은 이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매매 계약을 뭐 예를 들어 4억에 하셨는데 이게 그 사이에 1억 5천이 올라버린 거예요. 갑자기 사업에 가서 그 잔금을 하시기 전에.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약금만 건 상태니까 이걸 이제 그 계약금 배액 배상을 하고 매도인이 매매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이럴 있어요.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중도금을 빨리 일부라도 넣으시면 낌새를 채고 낌새를 채시고 바로 넣으시면 그러나 그 중도금이 들어가면 그 계약은 물릴 수 없습니까? 네, 물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해제라는 거는 상대방이 뭘 잘못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는 누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계약금 배액을 물어주는 형태로 해서 계약 그 해제할 계약금 수가 내가 있어요. 더 그 이상으로 내가 토해내 줄 테니 네, 이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이게 가능한데. 네, 맞아요. 중간에 한 번 더 넣으면 그게 불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되면 불가능해지거든요. 내가 계약금 중도금 좀 더해서 더 내줄게. 계약 해지합시다. 그건 안 됩니까? 그건 이제 합의하면 가능한데 이제 그 뭐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를 안 해주겠죠 서로. 서로 이제 계약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은 계약을 하고 싶고 매도인은 계약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중도금은 또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전에 만약 전이라면 밀어 넣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요? 일단 원래 중도금 얼마큼 주기로 했는데 내가 좀 미리 드립니다 하고 밀어 넣으면 예를 들어 통장으로 보내줬어요. 중도금 넣기로 한 날보다 아무래도 개발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밀어 넣어줬습니다. 그럼 왜 미리 넣었습니까? 해도 그러시죠. 그냥 저는 기분이 좋아서 밀어 넣었습니다 하면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어요. 계약금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부동산이 갑자기 급격히 오르던 시점 뭐 이런 때들은 이런 매매 사례가 꽤 있었죠. 통장으로 막 쏴주는군요. 그런 데는. 그래서 막 통장을 막아두시기도 하고 매도인은 불안하시니까. 그렇게 반사. 실제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통장 은행 가서 막아두시는 사례도 있고. 이게 하여튼 좀 분쟁이 많아요. 그 왜 중도금을 넣은 건 계약을 해지를 안 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계약의 이행이 많이 됐다는 거죠.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이 이제 충분히 된 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중도금까지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계약의 이행에 누군가가 좀 어떤 적극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야, 진짜 꿀팁이다.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데 호재가 들린다. 통장부터 막아야겠네요. 중도금은 얼마를 넣은 중도금까지 인정한다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소액 아니면 거의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중도금이 2억인데 뭐 200만 원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200만 원은 조금 너무 그렇고요. 제가 볼 때 한 그래도 2천만 원은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까지 넣으면 이건 강력한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래서 이거 저 따로 상담 주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팁인데 공개해서 이제 이런 상담 더 못할 것 같아요. 고민되시면 일단 밀어 넣으세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 계약 말고 또 다른 계약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매매 계약은 마찬가지죠.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거를 무조건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 근데 저 집주인이 혹시나 계약금 돌려준다고 하고 그리고 파토 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중도금 밀어 넣으면 된다. 맞아요. 일부만이라도. 동의를 얻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거죠. 근데 뭐 한쪽에선 팁도 주시고 한쪽에 방패도 주셨잖아요. 통장을 막아버려.
잘못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 소액 투자권 중에서 저 듣기에 그 뭐 무허가 건물이나 네. 도로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도로는 그렇게 소액 투자는 아니고요. 왜냐면 그래요? 땅이기 때문에 네, 가치가 꽤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무허가 건물은 사실 무허가 건물 뭐 외관으로도 아시겠지만 가격이 얼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감정 평가를 해보면은 몇백만 원인 경우도 많거든요. 무허가 건물은.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라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뭐 입주권을 안 주죠. 조합원 입주권을. 예. 근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또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인데도. 네, 네. 그래서 무허가 건물 그래서 그 서울시 조례랑 그 조합의 정관을 보시면 되는데 예.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조례에 따르면은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 건물이면 입주권을 또 받을 수 있다. 잠깐만요. 어떻게요? 이게 89년.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 이후에 이전에 이전부터 있었어야 됐고. 받을 수 있다. 거기에서 사람이 누군가 살았어야 돼요. 주거용으로. 주거용. 그러면 입주권이 줍니까? 그런 무허가 건물도? 그 조합의 정관으로 이런 경우에는 준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정하고 있어요. 그건 서울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근데 조례에 변호사님 따라서 만약에 주죠. 그런 소액 그 건물 네. 무허가 네. 건물 같은 경우에 89년 이전에 거주하고 있으면 네. 입주권을 반드시 받으니 네. 그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프리미엄만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는 없잖아요. 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매매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네. 권리가액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다가 프리미엄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업이 잘 가서 프리미엄이 막 5억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무허가 건물을 5억에 사시는 거예요. 와.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조합에는 인정을 많이 못 받으시는 거죠. 내가 예.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만 현물 출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몇백만 원 실제 무허가 건물의 가치만큼만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실 때는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셔야죠. 비용을 많이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게 조건이 네.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네. 있었고 누군가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네. 거주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래서 나 그냥 사람이 없는데 거주했었어요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네. 실제로 거주했는데 거주한 거 아니야라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두고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게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건축 연도는 거기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건 등기가 없는 거고 이 무허가 건축물 그러게요. 확인원이라는 것도 전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항공 사진을 떼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전입신고 열람 내역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할 때 입증이 돼야 돼요. 그 당시의 거는 막 수기로 써 있고 그래요. 없는 게 태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있는 물건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고.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에 등재되어 있는 네. 이거는 무허가 건물이지만 언제부터 생겼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 그리고 예. 실제 가보셔야 돼요. 이게 보면은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 보면은 이게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 있어서 거래를 하셨는데 근데 가보면은 건물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그래서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기지, 경우에는 사기. 못 받는 거죠. 이제 철거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의 땅에 있어서 갑자기 철거 청구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보셔야 되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사실 네. 대부분 무허가잖아요. 남의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국공유지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공유지. 문제가 없는데 사유지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럼 그분이 이제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철거 청구가 막 들어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철거가 돼버리면. 사업 시행 전에 철거를 해버리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못 뭐 받는 대항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이 집에 한 20년 이상 살아도요? 사유지면? 그래도 이제 철거 청구가 들어오면은 뭐 그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 입주권이라는 권리가 확정되는 데까지 유지를 못 하시면 기본적으로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거주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예를 돼요. 들면 장수홍 기자가 거주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누군가 그래서- 거주만 하면 됩니까? 네, 거주했다는 흔적들이 있죠. 뭐 부엌이라던가, 뭐 욕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 이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사고가 많은 이유는 사실 이게 그 요건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만 붙어서 거의 거래가 되니까 매매 가격이 낮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시기는 하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면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신림동의 한 구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제 조합원 34평형 이제 분양분보다 무허가 건물이 더 적어요. 예. 그래서 무허가 건물 갖고 계시면 보통 이제 이 권리가액 감정 평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제 25평 제일 작은 평수밖에 신청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신림동의 이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 갖고 있어도 34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요? 왜 거기는 왜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분이 더 많아서 34평이 조합원한테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조합원보다. 네. 그렇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 프리미엄이 더 붙어 있어요. 일반 그렇겠네요. 허가받은 그렇겠네요. 건축물들보다. 그렇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시는 거니까 나중에 실입주를 계획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불리하실 수가 있죠. 돈 더 내야 되니까. 네, 네. 좀 더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무허가 건물 주로 국공유지 위에 있는다고. 근데 그 옛날엔 그냥 해도 국가나 네. 뭐 공공기관에서 그냥 봐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데 그쵸. 저분들 네. 오갈 데 없으니까 그냥 네. 살도록 해라. 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거래가 되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거기 거주하셨던 그 분들 그리고 누가 거주했던 이제 주거용 건축물들은 좀 보호를 해주는 개념인 거죠. 이제 원주민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거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해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 무허가 건물 이거는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에.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잘 아닌가? 약간 네. 궁금한 게 무허가 건물 주인은 따로 있고 네. 세입자도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다 그럴 따로 수 있어요. 있어요? 거의 왜냐면 무허가 무허가 건물이 건물은 무허가인데 네, 무허가 건물은 내가 이제 이거 무허가를 짓고 내가 집주인이야 네. 라고 우겨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어. 대부분은 이렇게 거래가 되죠. 왜냐하면 불티나게 팔리는 매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경우는 잘 없죠. 아 그래요? 네. 원래는 그 오갈 데 없는 분들 혹시 이게 재개발되면 네. 이제 뭐 그 권리를 인정해 그쵸, 주려고 한 원래는. 건데 이미 네.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무허가 건물인데 집주인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임을 네.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래서 이 무허가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그걸로도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궁금했던 건 내가 만약 살고 있으면 네. 무허가 건물이지만 네. 어쨌든 내가 살고 있어. 그러면 그냥 약간 버티면서 네.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 나는 네.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살고 있지 않고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줘서 장순원 기자한테 세를 줬어요. 네. 근데 여기 살고 있는데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고 네. 나한테 입주권을 달라. 네. 그게 입증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입증이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으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인원, 것들을 통해서 확인원에서? 입증을 하시는 건데 아니면 뭐 매매 계약서라던가 주변 사람의 증언이라던가 뭐 이런 증거를 갖춰서 이제 조합에 가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소송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우와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없는 물건들은 더 싸게 거래돼요. 네.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라는 건 왜 있습니까? 어, 무허가 건물인데 사실은 무허가 네. 건물이면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야죠. 등기가 없어야 없죠. 되는 거 네. 되는 거 근데 이제 아닙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예. 사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과세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으로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소유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불분명하니까 이제 권리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 네. 그냥 납두지 말고 관리를 하자.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야, 요거는 진짜 대단하네. 근데 요런 근데 걸 무허가 투자하시는 건물 분들이 중에서도 있구나. 좀 세상에. 싼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권리증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싸게 나오고 네. 그런 거는 더 하이 리스크다. 그렇죠. 아. 안 하시는 게 좋죠. 네,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이제 저렴하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1, 2억대 소액 투자가 또 가능해요. 재개발이 어느 정도 사업 단계가 간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르시면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참 고려하실 게 진짜 많다. 그러네요. 추가 분담금이 더 많아지는 건 어쨌든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작잖아요. 네, 네. 내가 뭐 산 금액이 뭐 무허가 건물이가 얼마 안 되니까 네.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낸다는 건 맞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 들면 분양을 받거나 네. 다른 방식보다는 어쨌든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아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아, 돈을 더 내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아파트를 입주권을 네. 내가 받으니 네. 그거를 시장에서
예를 뭐 이른바 딱지 같은 거 네. 사는 거보다 싸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신림동의 그 재개발구역 이런 데는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더 비싸잖아요.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총 투자금으로 따지면은 더 비싸게 사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시립지를 하시는 경우에. 근데 중간에 파시면 이제 뭐 상관없겠죠. 프리미엄이 내가 산 거보다 올랐을 때 파시면 뭐 차익을 보시는 거니까. 그건 괜찮지만. 근데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허가 건물이 더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바꿔서 또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 건물로 인한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게 아파트 막 다 분양되려고 할 때 이제 판다라고 하시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미리 좀 팔아서 수익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와, 알겠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런 게 다 있군요. 네. 특수한 입주권 무허가 건물. 근데 뭐 이거 소액 투자라고 네. 함부로 뭐 좀 싸다고 그런 네. 게 느낌이 아니네. 이거 완전히 그러면 안 약간 될것 고차원적인 같아요. 느낌이네요. 네. 금액은 적긴 하나. 네. 약간 돈은 없는데 갑자기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품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변호사님 하나만 딱 찍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변호사님 그리고 또 네, 뭐 나름대로 최근에 뭐 지금 많이 관심을 가졌는 게 왜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네, 네. 특별법 뭐 이런 네. 것도 나오고 네. 최근에 이제 그나마 아파트보단 적은 돈을 투자해서 네.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왜 재건축 상가 네, 이런 거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요즘에 뭐 그 재건축 상가 쪼개기 방지법도 뭐 나오고 네. 뭐 이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의 어떤 좀 위험성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 뭐 그런 네. 게 혹시 있습니까? 일단 재개발 재건축 상가를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상가조합원은 상가로 분양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분명해요. 이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조합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서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다 주고도 상가 조합원들한테는 뭐 이제 분양을 하고도 남을 만큼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사업 수익성이 좋은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사실 이제 상가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분양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좀 빨리 가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상가가 위치가 너무 좋은 경우에 네, 네. 여기를 어떻게 같이 끌어들여서 해야 네. 하는 게 하여튼 개발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하는 네. 경우는 야, 우리가 입주권도 줄게. 네. 하여튼 빨리빨리 같이 하자. 네. 이렇게 협상이 되는 거죠.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상가에. 네, 네. 그게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보통 반대를 많이 하죠. 재개발 재건축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냥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걸로 협의를 해서 이제 좀 원활하게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상가 그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주더라도 이게 조합원 분양가로 안 주는 경우들도 많아요. 대부분 이제 일반 분양가 형태로 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일반 분양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주느니 그냥 상가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그러네요. 그러네요. 보장을 해주고 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파트가 충분히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오는 곳들은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이게- 보장된 건 아니나 네. 그런 식으로 최근 하는 추세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한참 불붙은 게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네. 그 프리미엄이 엄청 세졌을 네. 때 예. 인기가 막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없어지고. 지역도 많이 네. 없어지고 네. 뭐 일기 신도시 뭐 그런 네. 곳들에 대한 상가들도 엄청 투자를 네. 많이 하시는데 네.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네.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랑 비슷하다면 네. 그리고 메리트이 또 대단하냐? 메리트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지 향후에는. 네. 근데 이제 그 일반 이건 정확히 나름이긴 한데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파트 조합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반대가 좀 극심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신반포 2차 뭐 이런 곳들도 이제 그 정관 만들 때부터 못을 박아서 네.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걸로 정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때 이제 분양가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두고 얼마에 상가 분양할 것이냐.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는 준다. 네. 근데 얼마인지는 안 정했어요. 네, 이런 것들로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지금 소송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분쟁들이 계속해서 있기는 있어요. 그런 네. 분양가는 처음에 보통 시작할 때 딱 못 박습니까? 여기처럼 그- 정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정관에 정해야
받아야만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요건을 정관에 정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정관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 할 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총회 거쳐서. 네. 근데 이제 그 조합 설립을 하려면은 동의율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별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상가 조합원들한테도 이제 그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이후에는 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가 조합원들은. 그럼 이때 이제 협상을 해서 독립 정산제라는 게 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상가랑 아파트가 각각 이제 비용과 권리 의무를 스스로 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 각각 그냥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기는 하는데 각자의 권리 의무라던가 뭐 비용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각각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아파트 조합원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사실 같이 합쳐서 하면은 상가 조합원들이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예. 상가 위치를 좀 이상한 곳에 뭐 예. 만든다거나 아니면 상가를 좀 분산시켜 둔다거나 또 이제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 같은 데는 그 상가 조합원 분양가가 사실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상가 분양 신청했는데 상가를 막상 분양받으려고 보니까 분양가가 메리트가 너무 없는 거죠. 네.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독립정산제 약정이라고 해서 이제 정관 만들기 전에 그런 것들 다 협의해가지고 뭐 아파트를 분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관에 넣어두는 거죠. 넣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가는 거죠. 그건 다 협상일 거 아니에요.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다 네. 협상의 여지가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상가조합원들이 협상력이 가장 클 때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하기 전인 거죠. 왜냐하면 예. 동의를 안 해주면은 조합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아주 세부적인 것들 뭐 분양가는 얼마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누락이 된 게 있으면 이후에 계속 분쟁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있다. 그러면 네. 내가 상가로 투자하려면 이게 실제로 분양권을 받는 상가가 될지 네. 그냥 상가만 받게 될지 네. 혹은 재건축 이후에 내 상가 위치가 어디로 갈지 그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네요. 네, 불확실하죠. 그리고 이게 조합 설립이 될 때 정관에 정해진다라고 하면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당연히 상가도 아파트에 준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비싸지거든요. 예. 그럼 이제 상가 뭐 재건축 상가나 이런 것들 투자하셔서 투자 수익을 많이 보려면 그 이전 단계 하셔야 되는 건데 굉장히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좋아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권리가액이라는 거, 감정 평가 금액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동 같은 데는 지금 상가 지분 쪼개기로 막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그 상가 호실당 5제곱미터가 안 되는 데도 있다 그래요. 5제곱이요? 예, 예, 한 한 평. 그렇게 막 쪼갠 되면은 거지 뭐 이제 하여튼 권리가액이 몇 천만 원이겠죠. 예. 네, 몇 천만 원일 텐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은 좀 복잡한데 이제 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 제일 작은 거 조합원 분양가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5구형 같은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뭐 7억이다라고 네. 하면 여기다가 정관의 어떤 비율을 예.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곱한 값이 이제 상가 그 조합원의 권리가액보다 작아야 돼요. 좀 복잡한데. 네, 근데 이게 정관에 정하는 비율을 그 조정을 해서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작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뭐 7억이다라고 예. 하면은 이게 정관에 정하는 비율을 보통 1로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7억이 넘어야 네, 그래야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무조건 쪼개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네. 그 가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준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강남에 이제 그 단지들 뭐 이런 데는 이 비율을 0.1, 0.2 이렇게 낮추는 거죠. 예. 그러면 7천만 원만 가지면 이제 7천만 되는 원짜리 거고. 상가만 가지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야.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작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요건도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 기회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상가를 배정을 받더라도 사실 네. 이 권리가액 순서대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럼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곳을 배정을 받는다거나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새로 지어지는 상가 수가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때는 현금 청산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아무 분양권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권리가액이 너무 작은 상가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너무 작으면 위험성이 있는데 아까 좀 말했던 그 말씀하셨던 배수 네. 그 이름 뭐라고 했죠? 무슨 이게 정관에 그냥 정하는 비율이라고 비율. 보시면 돼요. 네. 네. 그거는 그러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네.
설립한 이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관을 만들 겁니다 네. 하고 조합에서 정해진 다음에 그 비율을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협상을 하는 거죠.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 조합원들이 협상을 해서 그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가서 여기는 뭐 낡은 거니까 재개발이 확실합니다. 네. 재건축 확실합니다. 상가 한 평짜리 하나 사시면 무조건 하나 받으세요. 네. 그 보장된 게 아니겠군요. 네. 기본적으로 상가 입주권은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권리가액이 너무 작으면 이게 상가를 배정받더라도 불리한 위치를 받으시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 이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율이라는 걸 정하군요. 그러니까 네. 이 쪼개기를 방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상가조합원 간에 이제 단합이 좀 잘 돼야겠죠. 이게 예. 협상력이 있으려면 어쨌든 간에 이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제 상가조합원들이 그 권리 의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관철을 시키셔야 되고 예. 뭐 독립정산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얘기가 된 곳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기는 하겠죠. 야, 진짜 이거 완전 고난이도다 이것도. 네, 어려워요. 진짜 어렵네요. 근데 이게 재건축 상가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주택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이제 상가 입주권이나 뭐 아파트 입주권을 좀 노리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주택수에 빠지니까. 네, 그렇지도 다주택자분들은 않더라고. 이제 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장점이 있고 예. 또 무주택자분들도 청약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제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죠. 진짜 쉽지 않아. 보통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상가 그것도 뭐 쪼개기를 해놨건 아니면 내가 사서 쪼개건 간에 네. 어쨌든 프리미엄이 적을 때 하려면 뭔가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고 네. 정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내부 정보를 알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고 그리고 이게 그 뭐 재건축 상가 투자 그래서 관심 많으시긴 한데 사실 이제 그 투자 수익률 면에서 아주 훌륭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다. 네.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죠. 네. 왜요? 그래도 한번 제대로 내부 정보를 알아서 하면 그거는 대박 날 가능할 수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시기 쉽지가 때문에. 않으니까.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는 쪼개기가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이제 날짜를 보통 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쪼개지면은 그 이전 현황대로 입주권을 부여하는 이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뭐 규정들이 있는데 예. 재건축 상가는 사실 뭐 애매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뭐 별도로 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 이렇게 미리 들어가서 쪼개는 거죠. 이제 안전진단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막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안전진단 이후에 그냥 바로 이제 행위 제한, 더 이상 뭐 건축이나 뭐 토지 분할 이런 것들이 안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안전진단 이후에 그건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네. 너무 이제 그 사이에 쪼개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이제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이게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행위 제한 고시라는 거 별도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건축 행위가 3년간 제한이 돼요. 그래서 뭐 쪼개기나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뭐 이런 쪼개기가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위 제한 고시를 걸고 있죠.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이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부동산 들으면 들을수록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소액 투자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래도 꼭 소액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네. 제가 봤을 때 그럼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으시죠. 네. 네. 그렇군요. 야, 역시 소액으로 한다고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고수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뭐 예. 10억 가지고 10억 투자해서 이제 수익률을 내라라고 하면은 거의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1, 2억 투자해서 뭔가 이제 큰 수익률을 본다. 이거는 사실 고수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그렇군요. 펀드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신 누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뭐 펀드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아마도 어딘가 암암리에. 돈을 이렇게 모아서 네. 내가 대신해 줄게.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야, 하여튼 이게 굉장히 고수의 세계인데 우리가 약간 살짝 맛만 본 것 같네요. 재건축 오늘 했던 것 중에 저는 진짜 무허가 건물 이게 진짜 무허가 건물에 대한 투자는 정말 뭐 이거는 하여튼 극상 영역이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네,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싸고 생각하시면 좋은 건 없는 네, 거죠. 네. 또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이미 사람들이 정보를 다 아는 거고. 그렇죠. 그 가치를 알려면 저 엄청난
공부를 하거나 뭐 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쉽지는 않구나. 네. 오늘 진짜 어두거나 중도금 계약이 불안할 때는 중도금을 넣어라. 청약에서 실패하시더니 재개발로 한번 눈을 돌려보실까 하다가 포기하신 거 아닐까? 재개발로 제가 살짝 눈 돌려보려고 했다가 네. 아직은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야 법무법인 참 진짜 어떻게 김예림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는지 나오실 때마다. 하여튼 소액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쉽지 않은 부분들. 재개발이 쉽지 않은데 재건축 투자는 진짜 쉽지 않은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고 2부에서 조금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뉴스룸 3프로 뉴스룸이 시작되니까 권순우 팀장님 뉴스 전달해 주시는 것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